여러분, 58강 수업을 2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58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57강 수업 때 222페이지 60번을 잠깐 한번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때 60번을 이 계산식에서 전격 사용료를 여기에다가 100으로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40%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수정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암산을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못하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식을 이제 수정해서 100%를 40%로 수정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7.6%가 맞았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책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8강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자, 탄소강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탄소강 표준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의 비율은 탄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석강은 0.025에서 2% 사이가 강입니다. 그리고 공석강은 0.8%입니다. 아공석강일 때는 쉽게 말하면 탄소가 적은 범위니까 그때도 폴라이트와 페라이트의 양이 탄소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탄소강에서는 탄소가 0.8%가 되면 폴라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탄소강에 나타나는 조직의 비율은 탄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탄소강 표준 조직은 페라이트, 폴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천천히 공기 중에서 냉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냉각시키면은 감마고형체 오스테나이트가 고온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철에서는 A3점 이하에서는 페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0.8%일 때는 오스테나이트가 지나면 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FEC 상태도상의 탄소강의 표준 조직은 페라이트,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등입니다. 요게 이제 표준 조직입니다. 다는 뭐냐면 탄소강은 표준 조직에 의해 탄소량 추정할 수 있다. 표준 조직으로 탄소량을 추정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제가 보는 데는 조금 애매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폴라이트 같으면은요. 폴라이트 같으면 탄소가 0.8%죠. 그죠? 순철 같으면 0%에서 0.02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이라는 것은 0.02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조금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와 나는 분명히 이 탄소강의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합니다. 라를 한번 봅시다. 또 표준 조직은 뭐냐면 열철입니다. 노멀라이징을 한자로 소준이라고 해놨습니다. 소준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열처리는 일본식 소자를 씁니다. 우리는 소자로 쓰지만 일본 사람들은 소자를 약기라고 합니다. 열처리해가지고 표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노멀라이징이다. 그래서 우리 노멀라이징 열처리도 표준 조직을 만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번 한번 봅시다. 탄소강 표준 조직은 강종에 따라 A3, ACM점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로 강가열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왜 강종에 따라 A3, ACM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공석강일 때는 A3입니다.
과공습강일 때는 ACM, 오스테나이트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경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탄소강 표준 조직은 아공습강이냐 과공습강이냐에 따라서 A3, ACM 그 경계점이 나타납니다. 그 온도보다 그 이제 상태도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이 말은 오스테나이트 단일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 단일상으로 한 후 대기 중에서 냉각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이다. 자, 탄소강 표준 조직.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서 냉각하니까 이 노멀라이징은요, 우리가 그냥 강을 녹여서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거하고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표준 조직이 된다. 탄소강 표준 조직은 불림 처리가 가능합니다. FEC 상태도에서의 표준 조직은 순철을 우리 몇 번 이야기했죠. 페라이트라기도 하고 알파 처리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는 뭡니까? 감마 처리다. 그죠? 공습강, 폴라이트 등이 대표적인 표준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태도상에 나타난 자기변태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기변태가 일어나는 온도입니다. 동소변태점을 의미하는 건 동소변태입니다. 결정격자가 변하는 것도 동소변태입니다. 입방격자가 변하는 것도 동소변태입니다. 가나라는 동소변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변태와 동소변태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변태는 뭐냐면 점진적, 그 다음에 연속적입니다. 이게 자기변태예요. 자기변태는 점진적 연속적이다. 자기변태는 점진적 연속변태. 요거 꼭 중요합니다. 자기변태는 점진적 연속변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소변태는 뭐냐면은 동소변태는 반대입니다. 급격한 비연속적 변태가 됩니다. 동소변태는요, 급격한 비연속적 변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자기변태와 동소변태가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강자성체 자기변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순철은 A2 기호로 표시하는데 768도씨입니다. 요거는 뭐 거의 많은 책에서 768도로 많이 쓰더라고요. 니켈은 약 360도. 요건 조금 다릅니다. 이 니켈은 358도, 352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달라도 여러분 온도와 퍼센트는 조금 달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 거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코발트도 약 1100도씨다. 이 세 가지가 강자성체입니다. 그럼 이 강자성체가 세 가지인데 왜 침투 비파계 검사보다도 자기 비파계 검사도 많이 하느냐? 아직까지는 우리 소재가 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비파계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 강을 한번 봅시다. SKH로 표시하고요. High Speed Steel입니다. 표준 성분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속도강에 C를 붙여놨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속도강에 여기 보니까 텅스텐이 몇 퍼센트입니까? 18%, 크롬이 몇 퍼센트입니까? 4%, 그 다음에 바나지움 몇 퍼센트입니까? 1%죠. 그러니까 자, 이 세 가지를 합쳐도 22, 2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70 몇 %는 FE입니다. FE인데 FE에는 반드시 C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웃기는 게, 그럼 차라리 F1을 해야 되는데 C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는 건데, 이제 여기에 철을 제외한 겁니다. 이거는. 철을 제외했는데 뭐 C도 빼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텅스텐 크롬 바나지움을 생각하면 됩니다. 텅스텐 크롬 바나지움이 18%, 4%, 1%.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듣기에 좀 거북한 소리지만 늘 시간 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18, 4일, 18, 4일. 꼭 욕 같은 느낌이 들린다. 그죠? 18, 4일. 텅스텐 크롬 바나지움. 이 순서도 막 틀리면 안 됩니다. 18, 4일. 이게요, 금속재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시험 칠 때는 이게 이제 실기필답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속도감의 주성분을 적어라. 이러면 텅스텐 18%, 크롬 4%, 1% 바나지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감은요, 철강 재료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선반에서 회전시켜서 뾰족한 이 고속도감으로 바이트를 만들어요. 이게 갖다 대서 깎아요. 깎다 보니까 이 바이트도 열이 올라가겠죠. 언제까지는 괜찮으냐면 한 600, 700도씨 정도까지는 600, 700도씨 정도까지는 그대로 경도를 유지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65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법에 따른 염색 침투 탐상 시험에서 조명장치의 조도로 옳은 것은 이제 KS하고 요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험체의 표면에서 이게 이제 일루미네이터입니다. 일루미네이터 피트 제곱이다. 항공우주규격은 여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KS 규격하고 다르고 KS 규격은 시험체 표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이상이잖아요. 그죠? 항공우주규격에서는 100 일루미네이트 퍼 피트 제곱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66번 침투 탐상 시험 중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적절한 용어인 것은 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세척 처리 및 제거 처리할 때 시험체에 부착된 잉여 침투액 제거해야 합니다. 단 괄호에 침투된 침투액 유출하는 과도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잉여 침투액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느 것에 침투액 이거는 뭐냐, 결함입니다. 결함 속 결함 속에 침투된 침투액은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씻겨 나가버리면 현상할 때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7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각 용접부를 탐상할 때 시험체와 침투제의 표준 온도 범위는 15 내지 50도씨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규격이 있을 땐 보고서나 이런 데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침투 시간은 침투액 종류, 시험체의 재질, 예측되는 결함 종류와 크기 및 시험체와 침투액의 온도를 고려하여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온도는 15 내지 50도씨입니다. 단 어떤 데 겨울 같은 때 실내에서 하더라도요, 이제 3 내지 15도씨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침투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50도씨를 넘기거나 3도씨 이하일 때는 침투액 종류, 시험체 온도를 고려하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럴 때는 만약 침투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도를 재보니까 10도였더라. 그럼 침투 시간이 본래 5분인데 그거보다 좀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침투액이 흘러가서 들어가는 거, 적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보고서에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사용하는
침투액의 분류, 잉여 침투액의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 명칭 기호의 조합이 FB일 때 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B는 후유화성이 되겠죠. 앞으로 하면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인데 기름 베이스입니다. 본래 요거 할 때는 이 기름 베이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뒤로 가야 됩니다. 자, 요거 본래대로 한번 해봅시다. 본래대로 한다면은요, 요게 정확하게 맞아요. 요렇게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뒤에다 또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 맞죠? FB입니다. 69번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시험체와 침투의 온도가 규정 내의 온도일 때 각 용접부 표준 침투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5분입니다. 단 여기에 나왔죠. 또 아변, 압출, 단조 부부의 램 및 갈라짐, 요즘 갈라짐을 균열이라고 규격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균열하고 갈라짐을 아직까지 혼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갈라짐을 이제는 균열로 여러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변, 압출, 단조품의 램 및 갈라짐 탐상할 경우에는 10분을 적용합니다. 10분을 적용한 나머지 재료에서는 모두 5분이다. 자,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침투 지시 모양의 지시 길이로 옳은 것은 거의 동일 선상에 나란히 있는 겁니다. 지시 모양이 각각 2mm, 3mm, 2mm 3개가 존재해요. 그 사이 간격이 각각 1.5mm, 1mm다. 다 2mm 이하가 되니까 이거는 이 결함 3가지는 연속 결함이에요. 더하면 얼마나 됩니까? 7mm가 되죠. 거기에다가 2.5로 1.5, 1 더하니까 9.5m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나가 되겠습니다. 71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의 침투액계 타입 1의 공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입 1의 공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입 1이라는 것은 형광 침투 KSB 규격의 형광 침투 탐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그죠? 영구자석 렌즈를 사용해서는 영구 착색, 색깔이 완전히 영구 착색되는 렌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죠? 검사하기 전에 적어도 1분 동안 암실에 적응해야 한다. 맞습니다. 배경이 과잉으로 형광 발하는 구성 부품은 청정화하여서 재처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봅시다. 자외선 강도는 구성 부품 표면에서 최소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요거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구성 부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자외선 등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자외선 강도는요, 거기에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용접부 같은 걸 놓고 거기에 자외선을 38cm 높여서 비춥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 표면에서 최소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성 부품이나 38cm 위에 있는 그 자외선 등 같은 걸 말합니다. 거기에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은 굉장히 미묘하다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이제 자외선을 비추는데 과잉으로 형광 발하는 구성 부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있는 자외선 등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 부품은 좀 청정화하여서 새로 이제 재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71번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이 착각하기 좋습니다. 72번 침투 탐상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결함 지시 평가가 적합한 방법은, 자, 네모 지시 모양은 선상 결함 지시 모양이다. 네모 지시 모양이 선상 결함 지시 모양이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결함이 물론 네모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선상 지시는 뭐냐면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모 지시 모양은 선상 결함 지시 모양이다. 이것이 아닌 거고요. 가는 세선 지시 모양, 세선 긴 것도 원형상 결함 지시 모양이 아닙니다. 원형상 결함 지시 모양은 꼭 둥근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길이가 폭의 3배 미만이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의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길이가 너비, 이거 너비, 제가 나비 뭐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폭이라고 하면 좋은데 나비, 너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길이가 너비, 폭 3배 이상일 때 선상 결함 지시이다. 요게 맞아요. 3배 이상이다. 길이가 너비 3배 이상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와 나는 이런 규정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라의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일 경우 선상 결함 지시가 아니고 원형상 결함 지시입니다. 73번 침투 지시 탐상 시험에서는 현상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가. 높은 농도의 형광물질이어야 한다. 현상제는 형광물질이 아닌데 현상제는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본래 그 성분은 하얀 백색 가루처럼 생긴 백색 미분말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형광물질이 아닙니다. 형광물질은 형광침투제가 형광물질인 거예요. 침투액 흡출 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함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침투액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 저기 현상제를 뿌리면 현상제가 그 모세관 현상에서 누르면은 그 안에 있던 그 침투제가 싹 빨려 올려오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흡출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eed out이죠. 시험 표면에 대한 부착성이 좋고 현상막을 제기하기 좋아야 한다. 이런 거 왜냐면 그냥 두면은 부식하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기는 쉬워야 합니다. 보통 습식, 건식, 속건식 현상제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자, 74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74번입니다. 침투액의 침투성은 침투 탐상 시험에서 어떤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것이냐면 표면 장력, 적심성, 표면 장력과 적심성 이것을 이용한다. 적심성은 또 접촉 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런 관계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75번 침적은 담그는 거지, 그죠? 프레시피테이터리라고 하는데, 침적법으로 침투액을 적용한 후 다음 공정에 쉽고 안전하게 되도록 하여야 할 때 꼭 필요한 처리는 뭐냐면은, 침투액을 어떤 욕조에다 풀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험편을 담글 때는 건져 올리면은 과잉된 그 침투액이 쭉 어느 정도는 흘러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액 처리라고 한다. 영어로는 드레인이라고 하죠. 76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 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한 인자는 침투 탐상 시험 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한 것은 현상방법입니다. 현상방법은 침투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침투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질의 종류, 그렇죠. 아변품, 압축품, 단조품 이런 것은 1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5분. 검출하려는 결함의 종류, 시험체와 침투의 온도. 검출하려는 결함의 종류는 뭐냐 하면은 아변품, 압출품, 단조품 중에서 랩하고
옛날 규정에서는 갈라짐이라고 했지만 랩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균열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랩 균열입니다. 랩 균열입니다. 자, 그래서 랩 균열이 검출하려는 결함 종류잖아요. 그죠? 랩 균열. 자, 그 다음에 77번. 거치식이라는 거예요. 본래 지금 침투 비파괴 검사는 거의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실내에서 가령 예를 들어가 형광 침투 탐사 같은 데도 자외선 등을 이렇게 이제 어떤 케이스에 넣어놨다가 할 때마다 꺼내서 조립하는데 이걸 아예 고정을 해놨어요. 그걸 거치식이라고 합니다. 거치식 침투 탐사 시험 장치의 세척 탱크 위에 이제 세척 탱크, 물로 씻는 세척 탱크인데 그 위에 자외선 등을 설치하여 하는 주 목적은 왜냐하면 형광일 때는 세척했을 때 어두운 데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잉여 형광 침투에 잘 제거되었는지 어두운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빌려야 하느냐 하면은 이 자외선 조사 장치의 자외선 조사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비추면은 결함이 아닌 쪽에 잉여 형광 침투액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외선 조사 장치라고 했는데 자외선 등이라고 했죠. 같은 말이고 또 이거는 블랙라이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에 따라서 막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그 용어들을 다 알아두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침투 탐사 시험 방법인 것은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넓은 시험면에서 한 번 조작으로 탐상할 수 있다. 다량의 소형 부품을 신속하게 탐상할 때 적합하다. 다양한 재료, 재질, 크기 및 다양한 형상 시험체와 여러 종류의 결함을 탐상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얕은 표면의 결함 검출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수도 설비, 자외선 등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형광 침투가 맞아요. 이거 자외선 등인데 그런데 뭐냐면 수도 설비가 있으니까 수세성 형광 침투 탐사입니다. 자,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이렇게 다량의 소형 분포를 씻고 신수가 빠릅니다. 넓은 시험에서 3번 조작으로 탐상할 수 있고 다 가능한데 이게 물로서 씻다 보니까 그 결함이 아주 얕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침투기가 들어가서 물로서 잘못 세게 수압을 높여서 씻어버리면 씻겨 나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심성 있게 하는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을 한다. 물론 이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도 이제 유화제를 뿌린 후에 이제 물로서 씻어내는데 이것은 그 잉여 침투액과 결합에 잘 흘러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화제를 또 써야 되고 공정이 복잡하지요. 시험편에 압입 자국을 남기지 않거나 시험편이 큰 경우에는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경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경도기는 이건 쇼 경도기는 다른 것은 뭐냐면 브리넬 경도기나 로크웰 경도나 비커저 경도기에서는 이제 재료를 깨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파괴 시험입니다. 쇼 경도기는 그 어떤 물체에 그냥 대놓고 그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 해머를 높여서 떨어뜨립니다. 반발해서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라서 경도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쇼 경도기는 자국도 남기지 않고 파괴도 하지 않는다. 이거랑 동적인 시험이다. 다이아몬드 해머가 일정 높이에서 떨어져서 반발하는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쇼 경도기는 동적이고요. 로크웰 경도, 로크웰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크웰이라고 많이 씁니다. 저는 로크웰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로크웰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로크웰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맞는 말이니까 알아두십시오. 로크웰 경독이나 브리넬 경독이나 비커즈 경독이나 비커즈 경독이 동생이 마이크로 비커즈 경독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미소 경독이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다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그 경도 시험할 때 움직이지 않고 고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정적인 시험이라고 합니다.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 및 열의 부도체이다. 양도체입니다.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가가 틀렸고요. 나는 전성은 좋으나 연성이 나쁘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전성, 연성, 소성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금속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다 금속은 모두 은백색 광택이 있다. 그런 건 아니죠.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은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번이 이제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도 1일신, 5일신 하면서 열심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